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제48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우리가 비교 방식 중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다 그랬죠. 이 부분은 공식도 하더라도 내용도 간단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적산법 얘기할 때 필요 적용비가 모든 임대료에 다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임대사례 비교법도 설명하지만 임대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그 의의와 임료의 종류, 임료의 가격 시점, 임대료는 계약할 때 임대료 가격 평가를 할 때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기간이 만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따져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임료라는 말이 있는데, 요 세 가지 부분은 임대사례 비교법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감정평가 얘기하면서 임대료 얘기는 쫙 몰아서 한번 할까라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책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임대사례 비교법 얘기하면서 임료의 종류 얘기하고, 거래사례, 그 다음에 적산법 얘기하면서 필요적용비 얘기하는 게 틀이 잡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요건 공통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의 의의서부터 봅시다. 임대사례 비교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임료는 비준 임료다라고 했어요. 공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공식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으니까 사례 가격이나 사례 임료가 맨 처음에 주어지겠죠. 사례 임료 곱하기 사정 보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시점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보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보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기타 보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기타 조건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뭐만 틀려요? 임료란 말만 틀리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법은 이제까지 딱 한 번인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조심할 거. 자, 사례 임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례 자료의 선정 방법에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행의 가능성, 위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다가 임료를 구할 때는, 사례 임료를 구할 때 조건을 하나 더 붙습니다. 뭐가 더 붙냐면, 자, 다른 건 다 똑같더라도 기간, 임대차 기간이, 임대차 조건, 소위 사례 임료를 구할 때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 조건이 바로 임대 조건의 유사성이 있어요. 자, 임대 조건의 유사성을 따지는 건 바로 뭐 때문에? 1년 임대하는 거하고 2년 임대하는 거하고 임대료가 틀려요. 그 다음에 임대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이 커다란 사무실 같은 거, 대형 사무실 임대하면 그런 건 많습니다. 들어갈 때 내부 실내 공사를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임대료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 조건이 유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임대 조건의 유사성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료의 종류 나오는데, 이게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임료의 종류를 따진대. 임료의 종류를 따질 때는 항상 전통적으로 네모를 3개를 그려서 따집니다. 자, 전체 임료의 구조는 이렇다 얘기해. 근데 여러분 책에는 뭐 오른쪽을 크게 하는데 그냥 자동차 모양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합시다. 자, 3가지 부분이 모여서 임대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적산법에서 한 제일 첫 번째 필요 재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재경비는 임대료를 구성할 때 다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되죠. 근데 이런 필요재경비 위에 우린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자, 그게 바로 뭐다? 실제로 요건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임대인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런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수입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들어가는 수입 중에서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이라는 것은 실제 순수익이 달아있죠. 그래서 자, 여기 두 번째는 자, 뭐가 들어가냐면 지불임료 중 매번 지불하는 임료가 있어요. 자, 지불임료 중 실제 순임료액. 자,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면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에서 관리에서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임대료 종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순임대료 총임대료 방식하고 순임료 방식, 총임대료, 그다음에 순임료, 그다음에 또 비율임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총임료는 뭐다?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같이 받는 게 총임료 방식이고, 순임료 방식은 바로 뭐다? 관리비 빼고 임대료만 내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다 한꺼번에 받는 경우에는 그런 전체 받는 지불임료 중에서 실제 필요 재행임을 뺀 순임료액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임료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쪽 두 번째죠. 두 번째니까 세 번째로 들어가서 관리비를 보고 우리가 부가사용료와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는 게 예금적 성격의 일시금의 운용이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상각액.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불적 성격의 일시금의 미상각액의 운용이익. 총 몇 가지? 총 6가지가 더해서 임료의 종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순서를 잡아놨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쪽서부터 1번은 한 가지, 2번은 두 가지, 3번은 세 가지. 요거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각각의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필요재행비는 7가지였어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 그 다음에 공실손실상당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손상가액, 그 다음에 정상운전자금 이자, 단기운전자금 이자죠. 자,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불임료 중 순임료액이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전체 지불받는 것에서 필요재행을 뺀 금액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사용료 및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이라고 그랬는데, 자, 부가사용료란 말이 뭐냐? 이와 공익비란 말. 자, 부가사용료와 공익비는 둘 다, 부가사용료는요,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하면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민법을 배우니까 이제 알죠. 전용면적 부분, 전유 부분의 수도, 광열비. 내가 사무실을 100평을 임대했어요. 그러면 100평 중에 사실 60평 정도만 내가 마음대로 쓰거든요. 이 전유 부분에 수도, 광열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비는 뭐냐면 전유 부분 말고 공유 부분이 있죠. 공유 부분의 수도, 광열비를 보고 공익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합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관리비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관리비. 자, 이걸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라고 받아요. 여러분들 큰 빌딩 들어가면 임대료 얼마, 관리비 얼마라고 하는데 그 관리비가 전유 부분에 대한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와 공익비, 소위 공유 부분의 수도광열비를 다 합한 게 관리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관리비를 받을 때 관리비를 좀 실제 비용보다 좀 높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까요? 여러분이 건물주면 좀 높게 받습니다. 왜? 나중에 와서 뭔 일이 있을지